자, 이제 하나씩 재무상태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현금흐름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시가 되는지 그 공시 표시 양식들, 공시 양식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양식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재무제표의 양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항목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요거 배워요. 요게 4장이에요, 4장. 그리고 아마 이게 5장일걸요? 5장, 뭐 6장, 이렇게 7장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배웁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 항목의 성격, 그리고 정의는 뭔지 그 정도만 보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된다. 유용성, 유동성 정보를 제공한다. 자, 유동성 정보가 뭐냐면, 유동성이 뭐예요? 유동성? 당장 망하지 않는지, 당장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 이거를 보는 게 유동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은요, 단기 지급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단기 지급 능력을 보는데 그 회사의 유동성이 높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어요.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현금화가 가능하다. 단기 부채 있잖아요. 내가 1년 이내로 갚아야 될 부채들이 있어요. 빚이 있어요. 빚. 그거를 갚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1년 이내로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어떤 자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영어로 해. 좀 어려운 말로 황금성.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 이게 황금성이에요. 기계장치, 공장, 토지, 황금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재고자산,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은 황금성이 높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유동성이 높을수록 좋죠. 안전하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재무탄력성. 재무탄력성은 뭐냐면 부채와 자본의 구성 상태, 이게 바로 재무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달한 돈 중에서 부채는 얼마 있고 자본은 얼마 있는지, 부채가 많냐 아니면 자본이 많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재무구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재무구조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 기업의 안정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측정하는 것을 2부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 그 다음에 조달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을 하고요. 어디다가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한계가 있어요. 보통 재무상태표가 100%는 아니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매입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문제점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냐? 지금 얼마냐? 이러한 정보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행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IFRS에서는 공정가치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측정치 중에서 주관적으로 추정하는 어떤 항목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 원가로 하게 되면은 주관적인 추정이 개입이 안 되겠죠. 근데 일부 항목들이 또 공정가치라든지 아니면 기업 특유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산정할 때는 주관이 많이 개입됩니다. 그 가치를 산정하는 그 평가자들의 약간의 그 바이어스가 들어가요. 주관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신뢰성 측면이
신뢰성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계량 정보가 재무제표 본문에 그리고 주석에도 사실 쉽게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밸류 같은 거 있잖아요. 브랜드 가치. 이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영업망 이런 것들도 하나의 브랜드 가치 중에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웅진 싱크빅 같은 그런 뭐 교재 그 판매망들 그런 것들의 그 가치는 얼마예요? 웅진 코어에 있는 그 영업사원들의 가치는 얼마예요? 종업원에 대한 가치는 얼마예요? 연봉이 그 가치인가요? 그러니까 이 밸류를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공장의 가치라든지 기업의 가치라든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으면 가치를 산정하기가 되게 용이한데 브랜드 가치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격으로 환산할 수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포함되지 않더라. 그 다음에 부외금융이라는 용어가 존재하는데 부외금융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부채예요.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숨겼어. 형식상 부채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뭐 계약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형식으로 없으니까 그냥 뭐 부채로 기록을 안 했어. 근데 의제 의무처럼 부채로 인식을 해야 돼. 근데 안 했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못 찾아내면 저 같은 회계사들이 그거를 못 찾아내면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변질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분식이죠. 분식. 그럼 부의금융 현상이 있고요. 운용 리스 이런 것들이 또 부의금융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운용 리스는 나중에 특수회계에서 배웁니다. 이거 특수회계에서 또 배우고요. 자, 항목 볼까요? 언더 항목이 있는지. 자, 자산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네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네요. 부채도 보니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유동과 비유동의 차이는 뭐냐면 유동은 1년 이내로 회전이 되는 그런 자산들 또는 부채들이 유동자산, 유동부채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짧게 남아있는 거, 1년 이내로 짧게 남아있는 것들, 오래오래 남아있는 것들 있죠. 건물, 기장치 이런 것들은 오래오래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유동자산이겠죠. 왜? 1년 이내로 팔리잖아요. 만들고 팔리고 만들고 팔리고 이렇게 팔리니까 그런 것들은 재고자산, 뭐 매출채권 이런 것들 유동으로 분류하죠. 그러니까 보통 1년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준 1년 기준이고요. 자, 현금성 자산. 현금은 뭔지 알겠죠? 그럼 현금성 자산은 뭐냐? 현금은 아닌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산. 이건 현금성 자산입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매출채권은 이걸 쉽게 말해서 받을 돈. 나 200만큼 받을 돈 있어요 라는 거예요. 받을 돈이죠. 받을 돈. 재고자산은 팔 물건, 내가 만든 물건, 팔기 위해서 만든 물건, 팔기 위해서 매입한 물건, 그게 재고자산이고요. 기타 유동자산, 뭐 성급비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뒤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 중에서 장기로 투자한 자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삼성전자가 LG전자 주식에 투자했는데 막 5년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럼 장기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어떤 5년 만기 채권을 매입했어요. 장기 투자 자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 건물, 기계장치, 그 다음에 특허권,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뭐예요? 매입채무는 내가 외상으로 재료를 사왔는데 나중에 거래처한테 줄 돈이죠. 매출채권은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외상으로 팔 때 받을 돈이고요.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외상으로 뭔가 재료를 사왔을 때 그때 매입채무. 외상으로 사오게 되면 내가 줘야 될 돈이잖아요. 줄 돈, 받을 돈.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 나중에 팔 건데 미리 받은 돈. 단기 차입금은 만기가 짧은 차입금이겠죠. 1년 이내로 되는 차입금이고
장기 차입금 요거는 1년을 초과하는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이고요. 사채 보통 사채는 장기예요. 사채는 보통 만기가 3년부터 시작하니까 뭐 단기 사채도 있습니다. 1년 만기 사채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채는 만기가 길기 때문에 비유등으로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채 중에서는 만기가 짧은 사채도 있거든요. 차입금도 조달하는 거고 사채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는 뭐 사채 시장에서 내가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조달하는 것과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런 느낌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은행에 근무하게 되면은 장기 차입금과 사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요거를 공부하는 뭐 대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사채랑 장기 차입금을 지금 구분해 가지고 그거를 공부하는 게 시험 목적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빌린 돈인데 장기 차입금은 뭐 은행에서 빌린 돈을 생각하시면 되고 사채는 투자자들한테 빌린 돈이라 생각합니다. 은행 말고 돈을 빌려줄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은행만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뭐 제3자가 또 빌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시장을 우리가 회사채 시장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자본 중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자본금이 뭐라고 했어요? 조달한 돈. 이익잉여금이 번 돈. 그 다음에 기타 자본 요소.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